새벽 고요한 병실. 침대에 누운 환자의 곁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 그 사람의 손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링거줄로 천천히 손이 뻗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환자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사기 끝이 링거 주입구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켜진 불빛.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여자의 날카로운 외침.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40년 차 부부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계단식 복도엔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습니다. 그중 3층 끝자락에 자리한 한 집, 바로 박영우와 이선희 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서로에게 끌려 만났고 그렇게 평범한 사랑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선희는 24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쭉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선희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영호는 대기업에서 30여 년을 일하다 몇 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조그만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고 지금도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냅니다. 62의 나이지만 기운은 아직 팔팔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씻고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앞 풍경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맛을 봐야지 맛을. 영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침부터 핀잔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희는 황급히 소금을 가져와 국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오늘 정신이 없었나 봐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맞춰?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늘 사과뿐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영호는 대꾸도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선희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선희는 그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호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텅 빈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말투는 늘 명령조였고 고마운 말이나 다정한 표현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부부가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아득한 기억 속을 더듬어 봤지만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신혼 때도 영호는 무뚝뚝했습니다. 다만 그땐 젊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사랑은 의무로 바뀌었고 의무마저 버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희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선이야. 오랜만이네. 언니 잘 지냈어요? 친구는 선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수척한 볼, 힘없는 눈빛. 선희야, 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요즘 잠을 좀 못 잤더니 그래요.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분이랑은 잘 지내? 순간 선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죠. 그 사람도 나이 들어서 좀 까칠해졌지만 뭐 다 그렇잖아요.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눈빛 속에 담긴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을 참고 견디고 웃으며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슴 한편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저녁 무렵 영우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밥은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니까 차려. 선희는 묵묵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급히 상을 차렸습니다. 영우는 밥을 먹다 말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이래?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영호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선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선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에게 달아가며 그렇게 버티며 사는 삶. 선희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들을 담그고 수세미로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선희는 황급히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중 하나가 선희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아!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선희가 느낀 건 통증보다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선희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무슨 일이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선희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왜 이러지? 그냥 피곤한 건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됐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끔 말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핀잔만 들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신문을 보다 말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병원? 괜히 돈 쓰지 말고 쉬면 나아. 근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괜찮다니까.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선희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며칠 뒤 선희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촬영, 혈액 검사까지 여러 검사를 거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선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선희와 영호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뇌혈관 협착입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뇌혈관 협착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영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호는 허리춤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집에서 간호는 무리야.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요양원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도 나도 일이 있고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비용과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영호는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아플 때조차 곁에 있어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요양원 자리 있죠? 와이프가 누워만 있어서요. 집에서 간호할 형편이 안 돼서 말이죠. 빨리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병든 아내를 짐처럼 치워버리려는 남편의 목소리. 그 냉정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영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화장실 문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외로워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은 남편에게 그저 버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선희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을까요? 아득한 과거 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따뜻한 기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병든 몸으로 자신을 버리려는 남편과 함께 절망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대학병원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영호는 입원 수속만 마치고 곧바로 회사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선희는 낯선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뿐이고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선희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선희 씨, 저는 담당 주치의 한유진입니다. 앞으로 제가 치료를 맡게 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의사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차트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유진이 맞지? 우리 언니 딸, 그 유진이?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조카가 지금 자신의 담당 주치의로 눈앞에 서 있다니.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모 오래됐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 속 어린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을 잡고 함께 갔던 그 아이.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졌던 그 아이. 이제는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어? 의사까지 됐구나. 유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이모. 유진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 그 이모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의 어린 시절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유진을 키우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이모인 선희가 가끔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부인 박영호는 달랐습니다. 또 왔어? 우리 집이 구호소야? 영호는 유진과 유진의 어머니를 냉대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눈총을 주고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유진은 그런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 사정도 어려우니까 자주는 오지 마. 영호의 말에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언니를 돕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언니는 홀로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15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선희도 왔지만 영호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이모는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차트 속 내용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뇌혈관 협착이라는 진단, 그런데 보호자는 요양원 입소만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모라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던 과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유진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선희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더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보호자인 박영호의 태도였습니다. 병실에 찾아와도 5분이면 나갔고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선생님, 치료 기간을 좀 단축할 수는 없나요? 요양원 자리가 오래 비질 않더라고요. 유진은 영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냉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냉정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요양원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가슴 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모를 지켜야 해. 절대 그 사람 손에 넘겨줄 수 없어.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모를 지켜내겠다고. 병실로 돌아간 유진은 선희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유진이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모의 치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바로 박영호의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영호의 모습을 관찰하며 유진은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영호는 아침 일찍 병실에 들렀지만 5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선희를 내려다보다가 시계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오늘 일이 많아서 저녁에 올게. 하지만 저녁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도 영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 내용보다는 기간과 비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약물 치료와 재활 계획을 설명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지요. 요양원 자리가 오래 비질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요양원 자리. 아직도 이모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환자의 회복보다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유진은 영호가 병실을 나간 후 행정팀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행정 담당자는 유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지야,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 3층 영호 씨 보호자, 박영호 씨 결제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확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박영호의 계좌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서요양원 예약금 300만 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선희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영호는 벌써 요양원 자리를 예약해둔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는 생각도 않고 요양원부터 알아보다니. 민지야, 이거 출력해 줄 수 있어? 응, 잠깐만. 프린터에서 거래 내역이 출력됐습니다. 유진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가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병원 근처 부동산을 지나다 영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영호는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유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럼 위임장 양식 좀 주시겠어요? 제가 처리해 볼게요. 영호가 부동산을 나오자 유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영호가 지나간 후 유진은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나가신 분이 상담하신 내용 때문에 왔어요. 저는 환자분의 담당 의사입니다.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네, 환자분이 현재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 보호자께서 재산 처분을 시도하고 계셔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말투에 중개인은 긴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혹시 이 상담 내역 기록해 두셔야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상담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예약금 송금 내역, 부동산 명의 변경 시도,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유진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병든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진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주변 친척들은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않고 통장부터 찾아 헤맸습니다. 유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절대 그냥 두지 않아. 유진은 이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이모, 컨디션은 좀 어때요? 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약도 잘 듣고. 유진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을 겁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돌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이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유진아?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게요. 선희는 유진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내가 있어서 이모는 참 다행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모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병원 복도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 모든 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문안을 와도 선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형식적으로만 다녀갔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낯선 사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남편이 있는 걸까요? 선희는 혼미한 정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왜? 선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쉬어. 그 말투가 섬뜩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희는 영호의 눈을 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기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링거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 같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링거 주입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주사기 끝이 링거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호는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가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간호사한테 이모 상태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삼촌은 왜 여기 계세요? 그것도 이 시간에? 유진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링거줄에 뭘 넣으려고 하셨어요? 유진의 추궁에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간호사실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고 링거 교체해 주세요. 즉시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선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링거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 처치 준비하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선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진도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영호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병실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겁니다. 유진이 외쳤습니다. 보안팀 호출하세요. 저 사람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문을 밀치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뒤쫓았지만 영호는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10여 분간의 응급 처치 끝에 선희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호흡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이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선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습니다. 유진아. 네, 이모.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었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이모, 지금은 쉬세요. 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 테니까. 선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은 선희의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졌던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검사를 의뢰해야 했습니다. 병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가슴 속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냉대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모를 해치려던 모습, 영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해졌습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서. 병실 안선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모, 이제 끝낼게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유진의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형사 2명이 유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유진은 지난밤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제 이모이고 용의자는 이모부입니다. 어젯밤 새벽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려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진은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주사기, 병원 CCTV 영상 파일,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용의자가 떨어뜨린 주사기입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병원 복도 CCTV 영상이에요. 용의자가 새벽에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유진은 요양원 예약금 송금 내역, 부동산 명의 변경 시도 관련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의자 신상 정보 주시죠. 유진은 영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호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호에게서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행정실에서 유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박영호 씨한테 전화 왔는데요. 받으시겠어요? 연결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어젯밤 일은 오해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만나자.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삼촌이 링거줄에 뭔가를 넣으려던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아내 상태를 확인하러 간 거였어. 그럼 왜 도망갔어요? 왜 주사기를 들고 계셨어요?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사기 성분 분석도 의뢰했고요. 삼촌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요양원 예약금, 부동산 명의 변경 시도 전부 다요.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이모를 생각해서라도. 이모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경찰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호가 경찰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형사 2명이 양옆에서 호송했습니다. 유진은 병원 회의실에서 영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유진을 보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영호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들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영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강서요양원 예약금 300만 원. 이모가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송금하셨더라고요. 영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상담 내역입니다. 이모 명의 아파트를 삼촌 단독 명의로 바꾸려고 하셨죠? 이모 동의도 없이요. 그건 뭐라고 변명하시려고요? 이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동안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거 부인할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호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주사기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유진은 검사 결과지를 영호 앞에 놓았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슐린 과다 투여. 당뇨병도 없는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삼촌은 이모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이. 그럼 왜 인슐린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왜 새벽에 몰래 병실에 들어갔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 아니 박영호 씨.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팔아넘기려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려 했죠. 영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를.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더 소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이모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줬나요? 치료에 신경 썼나요? 아니잖아요. 요양원부터 알아보고 재산 빼돌릴 궁리만 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냉대하던 영호의 모습, 친척들을 무시하던 태도,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할 때도, 이모가 도와주려 할 때도 당신은 눈치만 줬죠. 돈 없는 친척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땐 우리도 형편이.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매정한 사람이에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박영호 씨,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영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나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편하게 사는 건 범죄예요. 당신이 한 짓은 살인 미수입니다. 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이 사람을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호 씨, 동행해 주시죠.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저는 의사예요.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의무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가족이라 해도요. 유진의 말에 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모를 완전히 지켜낼 때까지.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희는 병실에서 조용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모에게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희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째 오지 않는다는 것, 유진의 표정이 무겁다는 것, 병실 밖에서 경찰이 오가는 것,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영호가 무슨 일 있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모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유진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예약금, 재산명의 변경 시도, 그리고 그날 밤의 일까지. 선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촌은 이모를 해치려고 했어요. 유진의 말이 끝나자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냉정함을, 무심함을 느껴왔으니까요. 이모, 괜찮으세요? 유진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유진은 이모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링거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인 미수 및 재산 횡령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영호가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피해자인 선희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은 이모가 충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야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영호가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기대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도 선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도 있었고 함께 웃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오해야.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을 이제 알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양원 자리를 알아본 게 나를 위해서였어요? 집 명의를 바꾸려 한 게 나를 위해서였나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실 앞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형사들도 유진도 간호사도 다들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살았던 40년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도 고맙다고 한 적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돌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내 인생 전부였어요. 근데 당신은 날 뭘로 본 거예요? 가정부? 아니면 그냥 짐?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선희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삼촌은 법대로 처리될 거예요. 선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넌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모,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아무도 이모를 해치지 못해요. 그 순간 영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잖아. 넌 가족도 아니면서 왜 끼어드는 거야?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부부 일에 참견해. 가족도 아닌 주제에. 유진은 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는 삼촌의 조카일 뿐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모의 조카. 삼촌 말대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호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제게 세상 단 한 명뿐인 가족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저를 안아준 건 이모였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밥 먹였냐고 물어본 건 이모였어요. 추석날 혼자 있을까봐 찾아와 준 것도 이모였고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삼촌은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죠. 근데 전 단 하루도 이모를 잊은 적 없어요. 의대 들어갈 때도 의사 됐을 때도 힘들 때마다 이모 생각했어요. 유진은 영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삼촌은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이모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이모를 늘 생각했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나섰습니다. 다 들으셨죠? 피해자분 진술도 확보했고요. 이제 가시죠, 박영호 씨. 영호는 마지막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엔 선희와 유진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모,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론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살인 미수 및 재산 횡령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0년 넘게 함께한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 돌보기는커녕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영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냉정한 시선을, 무심한 말투를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선희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뇌혈관 협착도 약물 치료와 관리로 안정됐고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일상생활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모, 오늘 퇴원이에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석 달 만이네.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유진은 선희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가지며 세면도구며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희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석 달간 생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이모, 준비됐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거리엔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유진의 차를 타고 향한 곳은 선희가 살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마련해둔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이모새 집이에요. 제가 계약했어요. 뭐? 유진아, 이건. 이모, 예전 집으로 돌아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추억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잖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진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긴 병원이랑 가까워요. 제가 자주 들를 수 있어요. 이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유진아,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모는 저한테 세상을 주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였을 때 이모가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유진이 미리 가구도 들여놓고 생필품도 준비해뒀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부엌엔 새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선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유진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반찬도 미리 만들어뒀어요. 이모, 당분간은 푹 쉬세요. 아무 걱정 말고요. 유진아, 넌 정말. 선희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도 이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유진은 선희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평생 남 뒷바라지만 했더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모를 위한 시간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며칠 뒤 유진은 선희를 동네 문화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서예, 노래교실, 요가, 그림 그리기. 선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습니다. 뭐가 좋을까? 이모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선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어릴 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에 참여한 선희는 어색했지만 점점 몰입했습니다. 붓으로 색을 칠하고 선을 긋는 게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희는 유진에게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때? 잘 그렸지? 우와, 이모 재능 있으시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일을 했고 그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림 수업에도 꾸준히 다녔고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진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선희는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행복해. 정말요? 응.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처음이야. 눈치 안 보고 누구 뒷바라지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러게. 60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모의 삶이에요. 선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너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이모,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모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든 걸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유진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잃었던 시간들 되찾아요. 그래, 유진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강 위로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망과 평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희의 마음 속엔 오랜만에 진정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빛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희와 유진의 삶은 계속됩니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